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33번째 설명드릴 차례네요. 어느덧 후반부에 좀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토리를 확인하라,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오늘은 이제 2018년 4월 24일인데요. 아마 이번 달쯤은 피터 린치 책이 이제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스토리 재확인하라라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스토리 확인은 밸류 라인 인베스트먼트 서베이나 분기 보고서를 읽거나 이익이 예상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해 보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매장에 들려서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 앞으로 번창할 조짐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가? 특히 고성장주인 회사라면 어떤 전략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성장 기업의 생애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초창기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고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 포악이라고도 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현실적으로 확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각 단계는 몇 년 정도가 지속된다. 첫 번째 단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기업이 성공적인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안전하면서 수익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 단계의 기업은 고유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여 성장을 거듭한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골칫거리다. 이 세 번째 단계가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으므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투자자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회사가 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직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회사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경우에는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므로 현재 2단계에 머무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눴었죠. 직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회사였어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또 센서매틱이 도난 방지 시스템을 매장마다 잇따라 설치하면서 확장하는 동안 주가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고 그 이상 새로운 매장을 열지 못했다. 성장 탄력을 유지한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자 1983년 42.50달러까지 올랐던 이 회사의 주가는 84년에 5.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단계가 되면 투자자는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회사가 제시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시어스가 주요 대도시 지역에 모두 진출한 후에 달리 확장할 곳이 어디 있었겠는가? 리미티드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 700개 가운데 670개에 자리 잡았을 때에도 똑같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제 리미티드가 성장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 매장의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스토리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리미티드가 러너와 레인 브라이언트를 인수했을 때 투자자들은 고성장 단계를 이미 지난 이 회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회사가 2단계 고성장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쏟아 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매장 옆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웬디스의 성장 전략은 맥도날드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만으로는 또 달리 뾰족할 수가 없었다.
엔하이저 부시의 경우에도 이미 맥주 시장의 40%를 차지한 마당에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제 아무리 스퍼즈 맥켄지라고 해도 버드와이저 광고에 등장한 개이거든요. 멍멍이. 국민 100%가 버드와이저를 마시도록 설득할 수는 없었겠죠. 외계인에게 레이저 총을 맞거나 납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버드와이저를 거부할 사람들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조만간 엔하이저부시는 성장이 정체될 것이고 주가와 주가 수익 비율은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런 주식들은 피해야겠죠. 아니면 맥도날드가 그랬던 것처럼 엔하이저부시도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10년 전 투자자들은 맥도날드의 놀라운 확장이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보아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눈에 띌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 수익 비율도 고성장주 수준인 30에서 대형 우량주 수준인 12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해 보이는 투자자들의 불신에도 주가는 줄곧 횡보하고 맥도날드의 실적은 매우 양호해졌다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창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매출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온다. 또한 아침 메뉴를 도입해서 전체 새로운 차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어차피 아침은 매장이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아침 메뉴를 추가한 맥도날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매장의 매출을 20%가량 높일 수 있었다. 이어서 추가 샐러드와 치킨 메뉴가 이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덕분에 회사는 소고기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맥도날드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는 옛날 얘기가 되었다. 신규 매장 개점은 더뎠지만 맥도날드는 이렇게 기존 매장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영국과 독일의 길 모퉁이마다 맥도날드가 들어설 것이다. 주가 수익률은 낮지만 맥도날드의 성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케이블 TV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역별 설치, HBO, 시네맥스, 디즈니 채널 등 유료 서비스의 도입, 도시 지역의 설치, 홈쇼핑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로열티 수입 발생은 물론 최근에 유료 광고 도입에 이르기까지 급성장기가 여러 번 이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처럼 기본 스토리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케이블 TV 업종은 장차 이익 잠재력이 막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텍사스 항공은 5년 동안 스토리가 악화되다 개선된 다음에 다시 악화된 사례다. 악화됐다가 개선됐다가 다시 악화됐다. 1983년 중반에 이 항공사의 주식을 소량 매입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주요 자산 콘티넨탈 항공의 경영 악화가 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텍사스 항공의 주가는 12달러에서 4.75달러로 떨어졌고 텍사스 항공이 최대 주주였던 콘티넨탈 항공 주식은 3달러까지도 추락했다. 나는 이 주식이 잠재적 회생주라고 간주하고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텍사스 항공은 곧 원가 절감을 단행했다. 콘티넨탈 항공은 결국 고객을 되찾았고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나는 이 두 회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본 뒤에 이 두 회사의 주식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1986년이 되자 이 두 곳의 주식은 모두 3배 상승했다. 1986년 2월 텍사스 항공은 이스턴 항공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바람직한 진전으로 보였다. 단 1년 만에 텍사스 항공의 주가가 또 다시 3배로 뛰어 고가 51.50달러까지 치솟았다. 1983년에 문제를 해결하고 10루타 이상이 된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는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거두어 버렸다. 게다가 이스턴 항공과 텍사스 항공의 이익 잠재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조만간 닥칠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텍사스 항공이 나머지 콘티넨탈 항공 주식을 사들였을 때 나는 절반이 넘는 콘티넨탈 중 항공 주식과 일부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텍사스 항공 주식도 모두 팔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더라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 나는 1987년 2월에 48.25달러의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말았다. 당시 텍사스의 항공의 대차 제도표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항공산업이 불안정한 경기 순환주인데도 나는 왜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던 것인가?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사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도 나는 텍사스 항공의 최신 스토리에 말려들어 버렸다. 새롭게 개선된 스토리는 다음과 같았다. 텍사스 항공 감량 경영으로 노무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턴 항공 지분 외에 최근 프론티어 항공과 퍼플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했다. 콘티넨탈 항공을 회생시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회생시킬 계획이다. 개념은 훌륭했다. 망한 항공사를 인수해서 원가를 낮추면 막대한 이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 마치 돈키호테처럼 나는 환상 속의 약속에 매료되어서 내가 타고 있는 것이 조랑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1988년 텍사스 항공의 이익이 주당 15달러가 된다는 예측에만 온통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그러는 통해 수화물을 분실 사고, 비행기 스케줄 변경, 도착 지연, 성난 고객들, 이스턴 항공 직원들의 불만 등 당시 신문에 매일 실리던 경고 신호는 내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항공산업은 요식산업만큼이나 불안정한 사업이다. 50년에 걸쳐서 쌓아온 레스토랑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이스턴 항공과 콘티넨탈 항공의 경우는 며칠간의 실수 정도가 아니었겠죠. 회사의 여러 부분이 매끄럽게 결합되지 못했다. 이스턴 항공 직원들의 불만은 경영진의 다양한 노조가 입금과 복리 후생을 두고 쓰라린 불화를 일으킨 조짐을 보였다. 노조는 거세게 저항했다. 텍사스 항공의 경우에는 1987년 초에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스턴 항공은 영업비용을 4억 달러로 절감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고, 나는 그러한 계획은 시행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성도 없다는 점을 깨달았어야 했다. 기존 근로계약은 몇 달 뒤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계속 으르렁대기만 하고 있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나는 주당 17, 18달러 사이를 오가던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1987년 말이 되자 주가는 9달러까지 떨어졌다. 나는 아직도 이 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생각이다. 1987년 여름 이스턴 항공의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198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온갖 증거가 명백했는데도 보유 주식을 줄이지 않은 것은 나의 판단 착오였다. 또한 이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승자를 델타 항공을 더 매입하지 않는 것도 실수였다. 또한 이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승자인 델타 항공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은 것도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델타 항공은 이스턴 항공의 주요 경쟁사였죠. 이스턴 항공이 운영 문제로 회사 규모를 축소한다면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기업이 되겠죠. 나는 당시 델타 항공을 적정량으로 보유하다가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10대 보유 종목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확대했어야 했다. 델타 항공의 주식은 1987년 여름에 48달러에서 60달러로 상승했다. 10월에 35달러로 떨어져 있다가 연말에는 37달러 선을 간신히 회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1988년 중반이 되자 이 주식은 55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스턴 항공과 델타 항공을 직접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내가 관찰한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강점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종 점검 목록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피터 린치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